유명한 건 알지만 선뜻 펼쳐보게 되지 않는 책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목은 알아도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드물다는 책을 재발견해 보겠습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저도 좀 찔리기도 하고요.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지 궁금한데요. 독서계에는요, 그러니까 3대 오해가 있어요. 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첫 번째가 데미안의 주인공이 데미안인 줄 알거든요. 네, 네. 아닙니다. 싱클레어라는 친구가 이제 데미안을 관찰한 저도 거고요. 안 읽었을 땐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두 번째 오해가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이 또 개츠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릭 캐러웨이라는 친구가 네. 뉴욕에 왔다가 나가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오해가 군주론 있죠. 네. 군주론의 마키아벨리가, 아니 군주론 정도를 썼으니까 이 사람은 군주가 아니면 그래도 한나라의 총리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은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 번째 오해입니다.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이 군주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네. 마키아벨리는 왕이나 총리 이런 게 아니라요, 한때 이제 지금으로 치면 3급에서 4급 정도 공무원까지 한 번 했었는데 대부분은요 7에서 9급 공무원 정도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이었던 거죠. 하위직 공무원이 군주론을 썼다. 네. 당시로 쓰던 게 이제 파격이었을 것 같은데 네. 중세 시대에 썼던 거잖아요. 네. 굳이 얘기하자면. 네. 근데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난 군주론 정도는 읽는 사람이야. 이거 과시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마키아벨리는 어쩌다가 군주론을 쓰게 된 겁니까? 사실 군주론은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취업 자기소개서 같은 겁니다. 취업 자기소개서요? 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이탈리아가 4분오열되어 있었어요. 피렌체, 나폴리, 교황령, 밀라노, 베네치아처럼.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삼국시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다 나눠져 있는 나라지만 그래도 한민족이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 그런 정도로 4분오열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렌체는 원래 메디치 가문이 다스렸는데 네. 유명하죠. 프랑스가 침공을 했는데 그걸 못 막아가지고 쫓겨가요. 예. 그래서 시민들이 공화정을 만듭니다. 마키아벨리가 바로 이 공화정에서 등용이 처음 된 사람이에요. 이때 처음 공무원이 됐거든요. 외교부의 서기 정도로 등용이 됩니다. 네. 이때 외교를 다니면서 여러 나라의 왕도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조금 있다가 메디치 가문이 복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키아벨리가 공무원직에서 쫓겨나는 거죠. 게다가 거기에서 또 암살 음모에 휘말려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역모라고 할 수 있죠. 메디치 가문의 그 주요 요인을 암살하려고 했다. 그런 음모에 이제 휘말려가지고요. 감옥살이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죽나 보다 했는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 피렌체 지배자가 로렌초 데 메디치거든요. 네. 이 사람의 삼촌이 교황이 돼요. 그때 네. 레오 10세가 되면서 대사면령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간신히 살아서 일단 도란을 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시골 농장에 틀어박혀가지고 밤이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성현들의 책을 읽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군주론을 쓴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책 썼다 그러면은 대학자이거나 철학자 좀 되거나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속칭 정치권에서 쓰는 말로 일개 공무원이 쓰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런 책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랜 고전처럼 남아있다는 게 좀 의외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도대체 내용이 어떻길래 네. 어떤 점들이 이렇게 큰 오랫동안 반향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책이 그러니까 이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군주론이니까. 군주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때 당시 로렌초 데 메디치한테 예. 잘 보이려고 예. 군주님 이제 통일을 하시려면, 위대한 군주가 되려면 이런 책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학습한 거를 이렇게 썸머리 해드릴게요. 이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비밀 보고서 같은 걸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독자도 로렌초 데 메디치한테 바치는 책 그냥 딱 이 한 사람만 상정하고 쓰거든요. 나중에 보면 로렌초 데 메디치만 안 봤다고 그러죠. 그분 빼고 다 봤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서 좋냐 하면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일단 네.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건 마치 주식으로 100억 버는 법이라는 책을 사서 주식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네. 보면 이게 하위직 공무원이 군주론을 썼다니까, 이런 상황에서 막상 글 쓰니까 나는 주식은 해본 적이 없어요 라는 그것과 되게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더 나을 수 있는 게 지금까지 나온 주식책 100권을 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네. 여러 사례들을 다 종합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주식 분석책이 나온 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는 오히려 그냥 저자가 자기의 딱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그걸 일반화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돈 벌었다 류의 책보다는 이런 분석하는 책이 훨씬 더 좀 그 내용이 좋지 않을까. 군주론도 그런 면에서 역대 군주들의 그런 걸 잘 종합을 하다 보니까 좋은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군주론이요. 당시에 그러니까 지배자들의 입맛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군주론이 결국은 권력과 윤리의 분리거든요. 네. 근데 윤리는 당시에 그 윤리의 기준을 정하는 게 가톨릭 교회였잖아요. 예. 교황과 그 국왕들 사이에 그 전제가 싸움이 좀 많았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갈등이 있죠. 예. 권력 다툼이 있었잖아요. 교황이 다 이건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군주들이 내 것도 좀 챙겨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 군주론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럼 이 내용이 그런 윤리와는 좀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권력과 종교가 좀 분리돼야 되는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당시의 국왕들이 이 책을 밀어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시대랑도 굉장히 잘 맞았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황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군주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군주 입장에서는 그거 말 들어주면 네. 왠지 교황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지금 교황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은 군주론의 내용으로 보면 네. 도대체 어떤 서머리를 해가지고 지금 코칭을 해준 겁니까? 그러니까 군주론 내용은 크게 네 부분인데 첫 번째는 군주국을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예. 각 유형에 맞춘 생존 전략을 컨설팅해줘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군대를 어떻게 운용하고 세 번째가 군주의 자질은 어때야 되며 네 번째가 통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건데 그러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보자면 군주국을 유형별로 정리하는 것과 네. 그 뒤에 군대나 군주의 자질이나 통치의 기술은 전부 다 합쳐서 그 기술적인 부분, 통치를 할 때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코칭을 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셨으니까요. 네네. 일단 군주국 구분하는 유형 네. 그거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게 군주국이 뭐 얼마나 많겠어 하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네, 마키아벨리가 분류한 건 세습 군주국, 그러니까 받은 거죠. 아빠한테 받은 네. 거, 세습 군주국, 그다음에 혼합 군주국. 이건 뭐냐면 군주국요? 세습을 한 땅에서 자기가 또 땅을 새로 차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세습한 것과 자기가 차지한 땅이 동시에 존재하니까 혼합 군주국. 그럼 군주에 뭐 물려받았든 뭐 했든 간에 내 역할이나 그쵸. 그게 좀 네. 커진 거네요.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시민들이 만든 공화국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예 새롭게 만들어진 군주국이 있는데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내 힘으로 쟁취한 거, 남의 힘으로 준 거, 그리고 내 힘은 내 힘인데 굉장히 좀 안 좋은 사악한 방법으로 얻은 거 이렇게 또 나누고요. 네네. 시민군주국은 시민들이 군주를 옹립하는 형태의 그런 형태고 네. 교회군주국은 뭐 교회령이니까 이건 따로 그러니까 예. 이렇게만 해도 벌써 한 7, 8개 되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각 이 군주국은 이렇게 저 군주국은 저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 혼합 군주국 같은 경우는 군주가 있다가 새로운 땅을 차지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땅에서 뭐 반란도 안 일어나고 잘 예.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군주가 가서 거주를 해라. 둘째, 식민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내라. 네. 세 번째, 새로운 땅에서 세력들 간의 밸런스를 맞춰라. 예. 잘 나가는 데는 좀 낮추고 낮은 데는 올려가지고 밸런스를 맞춰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통치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얘기로 연결이 된 거네요. 네네. 통치 기술적인 면에서 어떤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여기는 진짜 뭐 그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 인재 채용은 어떻게 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네. 재밌는 걸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네.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군주가 가져야 할 것, 군주가 가져야 하는 덕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한번 이거 한번 그 우리 진행자님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네 가지를 할 텐데 예. 너그러움 대 인색함 중에 어떤 거를 군주가 가져야 될까요? 너그러움 가져야 된다고 보통 생각하죠. 그 청취자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잔인함과 자비로움 중에선 자비로움 선택하겠죠. 네. 그다음에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을 받는 것. 사랑받는 것. 네. 그 신의를 지키는 것과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 중에선 당연히 신의를 지켜야죠. 정말 놀랍게도 다 틀렸습니다. 바로 어쩐지 이제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뒷부분 갈수록.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라기보단 마키아벨리의 얘기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네. 마키아벨리는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너그러움 대 인색함 중엔 인색함이 더 낫다. 그 이유가 네.
너그러움은 반드시 호화로움과 같이 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뭔가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런 돈을 쓰지 말고 인색하게 해서 그 돈을 군사력 증강을 하는 데 써라. 실력을 키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잔인함과 자비로움 중에서는 그러니까 잔인할 때는 팍 잔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팀원 중에 정리해고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막 있다가 차라리 이때는 팍 잔인하게 빨리 알려주는 게 이 사람한테도 더 좋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순신 장군이 그랬다잖아요. 평영을 탈영한 병사 칼로 이렇게 샥 그런 약간 잔인함 같지만 실제로 그 기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이런 오히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을 받는 것 중엔 사람들은 이게 좀 재미있는데 사랑의 대상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을 배반하는 것에 더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군주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냥 하는 건데 두려움은 군주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주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이런 개념이고요. 신의를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 중엔 어차피 사람들은 신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신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주는 좀 냉혹한 면모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한없이 뭐 베풀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럼요. 이런 지혜를 좀 가르쳐 주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당시에 이 과거 그러니까 교황청은 악마의 척으로 분류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잘 봐야 될까요? 이 얘기만 들으면 잔인함이 더 낫다. 인색함이 더 낫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럴 수 있는데 마키아벨리도 전제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신의를 지킬 수 있을 때는 지키는 게 좋은데 지킬 수 없을 때는 억지로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안 지키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의 얘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대의가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대의는 나라의 보존, 뭐 국민의 안녕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게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말로 단순화돼가지고 흔히 마키아벨리즘이란 말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돈 되는 것이면 무조건 한다처럼 요즘에 이제 그걸 쓰는데 꼭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대의 개념, 뭔가 큰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약간의 희생은 따를 수 있다. 이런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까지 딱 오니까 확 머리에 들어오는데 그렇죠. 대의를 앞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군주론을 관통하는 주제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군주론은 그게 이제 비르투와 포르투나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운과 역량이란 두 가지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운으로 뭔가 돌아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을 때도 있는데 하지만 내가 역량을 기르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운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하자. 그래서 그 역량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군주로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고요.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리더십 같은데 팀장으로서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울 점이 있는 거죠. 사사로이 정의에 이끌리지 말고 대의 명분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맞는가. 일종의 공동체를 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미덕을 길러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보통 마키아벨리 군주론 하면요. 어려워서 책 잘 안 읽게 되거든요. 책 사놓고도.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거 설명 들으시면 그렇습니다. 책 읽기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경야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